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과 대전 서구에는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시작된 인왕산 산불은 주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 잔불이 남아 밤사이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약 20개 면적인 15.2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한일 정상회담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교체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강남의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어제 하루 동안 30건이 넘는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난 산불은 서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산불 대응 2단계가 내려질 정도로 큰 불이었는데요. 주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불씨가 살아났다 꺼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순우 기자, 지금 인왕산 산불 얼마나 꺼졌습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 53분쯤 발생한 인왕산 화재는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불씨들이 남아있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왕산 북동쪽 기차바위 능선 인근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올리고 헬기 15대와 인력 2,40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응 2단계는 관내 소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단계입니다. 서울 산불로 인해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 인왕산 화재가 처음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초속 9m의 바람과 함께 북쪽으로 번져갔고 화재 현장에 낙엽이 많고 경사가 가팔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도 작은 불씨들을 끄는 진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실화와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인왕산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진 충남 홍성과 대전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 작업으로 진화율은 60%를 넘겼고 산림당국은 해가 뜨는 대로 진화 헬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 화상 드론이 떠오르자 불구덩이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보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18시간 동안 산림 935헥타르와 건물 62동을 집어삼켰지만 현재까지의 불길은 65%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긴 띠 모양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충남 금산과 대전에 난 산불도 오늘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이 62%에 그치는 상황. 두 산불 모두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3단계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40분쯤 발생해 현재 진화율이 85%에 이르는 충남 보령 산불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번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에서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뜬 대로 진화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어제 하루 경기도 일대 공장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저녁 6시 16분쯤 고양시의 박스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동을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광주의 비닐봉투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건물 3개 동이 불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서울 인왕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큰 불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봄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산불에 많이 익숙해질 정도로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네. 뭐 당연히 건조한 기후, 또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는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화환이나 이런 것들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게끔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 산불이 이제 발생하기 쉬운 이런 환경인데요. 예.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예. 각지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건조한 기후로서 건조주의보라든지 경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또 입산객들도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예.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서울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 발생은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 어떤 건가요? 대응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은 이제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응 2단계 정도라면 풍속이 한 4에서 7m/s 정도 되고 예상 소선 면적이 약 100헥타르 이내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2단계로 발령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바람의 강도는 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예상 이 소선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된 걸로는 한 15헥타르 정도라서 2단계 발령보다는 조금 이제 적은 면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조금 더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도심 내 산불이 인근 지역 또 이를테면 주거지나 이런 예.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고 또 내일 어제 하루 동안 일몰 전에 진압이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야간에 더 크게 확산돼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2단계를 발령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일몰 전에 거의 90% 이상 진화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왕산에서 산불이 제 기억에도 뭐 몇 번 났었거든요. 그동안 네. 뭐 한 2, 3년 전에도 한번 불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도도 이제 크게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인왕산에서 특히 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인왕산이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다만 이제 뭐 인왕산이 최근에도 그렇고 많은 입상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예. 이용하시는 그런 이제 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재의 원인 중에 뭐 확인된 화재 원인들로 보면 대부분 입상객의 실화에 대한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이러한 요인들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 지역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재가 발생이 좀 화재 이제 이를테면 이 화재 지수에 관련된 네. 부분이 굉장히 높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적인 부분이나 요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몰 전에 90%까지는 어쨌든 진화가 됐지만 산불이 계속 쉽게 진화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어제 낮에 한 12시 전후로 해서 이제 화재가 최초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바람을 타고 능선을 타면서 이제 정상 쪽으로 좀 빠르게 확산된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런 바람 때문에 실제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꺼졌다 싶었는데 다시 발화가 되고 그래서 예. 꺼졌다가 다시 불이 붙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한 바람 또 그리고 주변이 워낙에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티 또 진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은 불씨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좀 진압에 시간도 걸렸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충남 홍성 산불도 예.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응 3단계잖아요. 그럼 인왕산 산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화재 같은 예. 경우는 홍성 화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최성기의 지금 이제 그 화선이라고 해서 긴 띠 형태로 화재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 거의 8.5km까지 아이고, 예. 늘어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일몰 전까지 화재 진압률도 거의 이제 시간은 인왕산 화재랑 비슷한 시점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몰 시점에서 한 60%가 채 안 되는 화재 진압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진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건조한 날씨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10mm가 넘는 비가 올해 들어서 딱 한 번 내렸을 정도로 그렇게 건조한 대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 계속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결국 화재 발생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좀 차지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요인들이 이제 높은 기온, 그다음에 낮은 강수량, 그다음에 또 낮은 습도, 그다음에 강한 바람 이런 요건들이거든요. 이런 요건들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있는 건 당연히 사실이지만 간간히 봄비가 내려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중간중간 좀 끊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수년 동안에는 이렇게 봄철에 갈수기, 그러니까 강우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적어지는 이런 상황들, 또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마른 상태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비가 온 것이 3월 12일 날 온 이후로 거의 20일 가까이 비가 안 왔던 이런 예.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산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큰 호주나 이렇게 산불 크게 나는 경우에는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산불은 물론 뭐 저희가 뭐 네. 보도를 할 때도 뭐 자연 발생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긴 하는데 알고 보면 거의 100% 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 사람들이 실수나 아니면 일부러 낸 경우가 많을 텐데 자, 이런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일부러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좀 이런 실화들이 발생을 합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입산객들이 뭐 라이터라든지 원래는 네. 이제 뭐 이렇게 화기를 가지고 산에 옷 가시면 갖고 안 가게 되겠습니다만 산에 가서 뭔가 불을 피운다거나 뭔가 이제 이런 조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 인근 지역에서 뭔가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소각 작업에 의해서 불티가 산으로 날려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재는 사실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화기에 대한 관리나 주의만 철저히 한다면 상당 부분의 산불들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산림이 다른 미국이나 네. 예를 들면 호주 같이 대형화된 이런 산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부분 인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예. 산불이 빈번하다 보니까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주변에 있다가 산불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일단 산불이 막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불이 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진압을 시도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등산로라든지 산 곳곳에 이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장비들을 비치해 놨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나뭇가지 예. 같은 것으로 두드려서 이런 불들을 꺼보시는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렇게 진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이 제대로 안 됐을 네. 때는 빨리 신고를 하시고 그 장소를 벗어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또 빠른 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불이 난 장소를 신고할 때도 등산로에 매겨진 위치 번호, 식별 번호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신고하신다면 소방대라든지 산불 진화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데 훨씬 용이할 겁니다. 그 불을 피할 때는 뭐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예, 뭐 능선을 따라서 대부분 이제 위쪽으로 화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위치로 따진다면 낮은 쪽으로 향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람이 분다면 바람을 등지고, 왜냐하면 바람을 타고 이제 화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맞닥뜨려서 가신다면 불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렇겠죠.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바람을 등진 상태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미국 중남부 지역에는 이 최대 시속이 265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서 최소 32명이 숨지고 집 수천여 채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칸소주에선 도시 절반이 날아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을, 곳곳에 지붕이 사라졌고 집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가 나뒹굽니다. 미국 현지 시간 1일 토네이도가 아칸소, 일리노이주 등 중남부 지역 최소 8개 주를 덮쳤습니다. 지난달 25일 미시시피주를 덮쳐 26명이 숨져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I didn't realize a tree limb was through our ceiling. Not that it mattered since half of it's gone over there. 이번 토네이도로 적어도 32명이 숨졌고 주택 수천여 채가 파손됐는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아칸소주에선 도시 절반이 잘려나갔단 말이 나옵니다. We have a lot of families that are completely devastated, have no home at all to go to, no belongings.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토네이도의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지역엔 토네이도와 함께 우박과 강풍을 일으키는 뇌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이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영에서 순천, 진해로 이동을 한 뒤 대구로 갔습니다. 이렇게 영호남을 횡단하는 폭넓은 민생 해부를 놓고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행보의 첫 일정은 지난달 31일 통영에서 있었던 수사인의 날 기념식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진짜 속내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일정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참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라면서 제대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화제를 뿌린 이 사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자연스러운 시구 포즈를 선보이면서 야구 팬들을 비롯해 MZ세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시구를 옆에서 지켜본 허구영 KBO 총재는 역대급 돌직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곳은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보수를 상징하는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과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환호를 받으면서 30분 동안 500m를 걸어서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이 닳도록 뛰겠다라면서 초심을 다시 새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통 지지층을 향해 힘을 보태달라는 호소를 진솔하고 가감없이 한 자리였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영호남을 횡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박 2일 민생 행보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관측 또는 기대가 큽니다. 현실은 근데 녹록지 않은 편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국의 화약고가 될 뜨거운 쟁점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삭발투쟁과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예고하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 이르면 4일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재발의 등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후쿠시마 방문까지 추진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동이라며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이재명 대표는 SNS에 책상머리에서 탁상 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노동계약을 막아내겠다고 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영호남을 횡단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의 영호남 민생 행보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한산 대척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이제 윤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영호남을 오가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의 모든 정치 행위는 다 지지율 제고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약간 낮게 나온다는 조사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이 지역을 찾을 기회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 또 주말을 맞아서 지역민들을 뵈므로써 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얻게 되고 또 생생한 민심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지율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통상적인 그런 정책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대구를 가서 뭐 프로야구 시구도 하고 했지만 또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남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전라남도도.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지지율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일정 자체가 짜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한 대로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은 모든 게 고려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총선이 D-300 정도 될 거예요. 300일 남은 상황에서 아마 영호남을 아우르면서 서남시장 부분은 그 서문시장이죠.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예. 최근에 이제 본인이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주 69시간 이런 부분들에서 민심에 좀 차가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을 한 번 더 아우르자라는 측에서 이제 대구를 방문한 것 같고요. 예. 순천 같은 경우는 취임 후 처음 방문한 부분들이 아쉽긴 합니다. 좀 호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찾아와서 영호남 아우르는 모습 좋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근데 오늘이 제주 4.3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제주에는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지지율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주 지난해는 가셨는데 올해는 또 75주년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이 대통령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지지율 이런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서 일정보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대통령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부분들을 지금 수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역사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왜 안 가시는 겁니까? 뭐 여러 일정이 있었겠죠. 4.3 얘기하시는데 이미 그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지만 지난해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저희 당에서도 여러 번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4.3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평가 이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4.3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4.3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오늘 75주년이라서 조금 말을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아마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4.3은. 그런데 중요한 건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4.3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 되게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4.3은 공산주의 폭도들의 어떤 배후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주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현재 제주로 가보면 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께서 현수막에다가 그런 태영호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들을 현수막에 쭉 깔아놓는데요. 근데 오늘이 4.3 75주년인데 그걸 보고 있는 제주도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뭐 열심히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행위 자체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같이 수습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가 조금 했습니다만 자, 대구 방문했을 때 이제 윤 대통령이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인 시절부터 여러 번 서문시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늦깎이로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정치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께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바로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제게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힘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서문시장이 역사적으로 봐도 뭐 짧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생각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문시장을 뭐 종종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자, 이 서문시장이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게 갖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서문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뭐 3대 시장이라고 해요. 규모가 일단 크고 예. 대구라는 곳에 있는데, 대구라는 곳이 그동안 저희 당의 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고향, 근거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번 가셨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정치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모든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정치 오래 하시던 분들 다 정치적 고향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구 서문시장의 의미를 두고 그곳을 정치적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 에너지를 되찾는 또는 생성하는, 그래서 길을 받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저희 당이나 저는 심평 변호사가 아니라서 저렇게 예리하게는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예. 어떤 선거든 간에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예. 뭐 심평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번에는 또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또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내년 총선은 결국에는 중도층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의 합치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양극, 보수와 진보로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양극단에서 총선의 승패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지 기반을 통해서 움직이는 원동력은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총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는 중도층의 마음, 눈높이, 그리고 중도층이 봤을 때 어느 정당이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를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 이런 우려들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가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도층을 대하고 겸손하게 가야만 그나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 순천 이제 방문할 때 있어서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광주 비엔날레 참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 대선 당시에 김 여사에 대해서 부인을 넘어서 뭐 강력한 비선 실세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김 여사가 이 광주 비엔날레에 과연 참석을 할 것인가, 이것에도 좀 관심이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석하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예술 전시 기획 관련한 전문가고 사업을 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네. 또 대통령 배우자가 그 광주 비엔날레 참석하는 그 효과도 클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선 당시에 워낙 치열한 선거전이 있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었는데, 뭐 그거는 선거니까 저희도 그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강기정 시장이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광주 비엔날레 초청한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협조하고 또 참석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열리죠. 자, 이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양곡법 개정안 등을 두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마십시오. 자, 이 원내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지만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양곡법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요점은. 그렇죠. 지금 야당이니까요.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야당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받는 것이 퍼주기식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두 번째 주 69시간 근로시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양곡관리법인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한 3개 정도가 큰 축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들여오려고 정말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좀 이렇게 시원한 해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게는 아닌데 먼 게는 아니다라는 해명이잖아요. 대통령실은. 먼 게 수입은 아닌데 수산물은 맞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 그게 맞다라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정부가 좀 강하게 다 끊고 수산물 수입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좀 지켜볼 생각으로 이제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주 69시간은요. MZ 세대뿐만 아니라요. 이 근로 시간에 대한 전체 부분에 있어서의 축을 흔들기 때문에 주 69시간에 대해서 정말로 할 것인지 60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69시간, 60시간 이런 근로시간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정말로 그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정부인지에 대한 비판들, 지적들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법입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초과 수매에 대해서 쌀을 구입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쌀 수급을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주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 부분까지 다 챙기자는 그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한덕수 총리나 나머지 관계부처 장관들과 질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쌀 안정화법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교체 문제도 대정부 질의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안보실장 관련해서 교체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한 거고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요.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 그리고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 3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거기에 부합해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69시간 얘기 이것이 69시간 노동을 하게끔 강제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상응해서 일을 많이 했으면 휴가도 장기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예.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이게 어떻게 농민을 위한 건가요? 남는 쌀을 무조건 정부에서 수매하게 되면요. 쌀을 무한정 재배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쌀값 시장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농민들을 더 가난하게 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을 그냥 두고 이제 와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려는지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곡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이 양곡법 처리를 왜 미뤄왔습니까? 양곡관리법 자체를 수급 조정을 통해서 해왔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기재부가 양곡관리법의 주축이 되는 그러니까 논농사의 타작물 재배 지원 그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폐지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타작물, 특허작물로 갈아타야 되는데 기재부가 쌀 자체를 기재부 스스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거를 법적으로 명시해야겠다라는 게, 그래서 양국관리법은요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쌀 남는 거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초과로 많이 증가가 됐을 때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쌀값이 폭락했을 때 나름대로 매입을 해서 쌀값 조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 자체가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기재부가 폐지했던 타작물로 전환하는 지원금을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쌀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타작물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양국관리법은. 예. 그런 얘기인데 자꾸 무슨 지난 정부에서 못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미 타작물을 통해서 벼농사 부분들을 수급 조절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쌀값 안정화가 오랫동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45년 만에 20% 이상이 대폭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농민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경제 주체가 자유로운 경제 의사에 따라서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쌀은 지금 남아돌아서 문제고 타작물로 지금 전환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된 경제 활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경제 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시장 경제나 경제 논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거기에 맡겨놓는 게 맞죠. 하지만 농업 부분은 그 부분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량안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식량안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개입을 한다. 측면으로 조금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양국관리법을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대응 방침이 있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입법 발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발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의회주의를 존중해야만 아까 영남 호남 가듯이 상생의 정치를 하듯이 의회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정부로서 요구하는 걸 요구하고, 이런 국정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는 양국관리법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제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국회가 어찌 됐든 본회의를 통해서 입법이 결의가 된 내용, 입법이 된 내용을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안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두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다 있고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작용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어도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 주택가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3명 외에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올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검거된 주범 A씨의 범행 과정에 피해 여성 주소 제공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강남 한 사무실 건물로 경찰 승합차가 들어갑니다. 강남 납치 살해를 계획한 뒤 다른 2명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체포 당시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2명 외에 또 다른 관련 인물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주범 A씨의 가상화폐 투자에 관여한 인물들로, 이들 중 1명은 피해 여성과 법적 분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투자 실패 후 생활고에 피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이후 거듭된 금전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뒤 범행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 이들 가운데 1명이 피해 여성의 주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 사주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과 A씨, 그리고 해당 2명 사이의 금전 관계 등 사건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재판이 모레 시작됩니다. 김 씨는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숨기고 지인을 시켜 자신의 휴대전화를 훼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39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그보다 석 달 전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게 해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 부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 등으로 농지를 사고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는데 수감 중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돼 석 달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돈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계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이틀 뒤에 시작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만배 씨 재판이 뭐 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새로운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소가 된 것은 대장동 사업으로 7,8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본인들이 꿀꺽 삼켰다. 한마디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배임 혐의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지금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그와 같은 범죄로 수익을 얻은 이후에 그 수익을 뭐 300억이 넘는 돈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지인을 통해서 숨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증거인닉 등의 혐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기소된 이후에 1심 구속기간 1년이 지나자 석방됐었지 않습니까? 석방된 이후에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 대한 재판이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맥락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이제 이 390억 원이 은닉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뭐 압류되는 걸 피하고자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까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영장 실질심사 때 그 전략을 조금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주장은 관련된 운영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 구속이 됐었거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본 공판에서는 이런 방법과는 다른 그 해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검찰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방법들, 은닉의 방법들이 꽤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이게 그런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조금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 이런 것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50억 클럽이란 것이 결국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한테 어떤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한 6명 정도 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그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또 박상도 전 의원 또 홍모 언론사 유력 사장 이런 분들 6명이 50억을 각각
약속을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인데요. 예. 이미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것은 뇌물 등의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만 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른바 200억 약속설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금의 흐름을 쫓아서 그 내역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 말이 맞는지 한마디로 제 그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얘기해서 메모했던 예. 그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범죄 은닉으로 지금 했다는 것이 390억 플러스 142억 정도를 하면은 합해서 한 거의 뭐 5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추징 보전을 해놓은 것이고 그것 이외에 이미 지금 그 2021년 전후에서 대장동 수익이 나오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속했는 것이 아니냐 이 수사가 지금 그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곽상도 전 의원을 넘어서 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관련된 유력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입니다. 네, 김만배 씨가 그런가 하면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계속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추가적인 수사는 뭐 당연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가 전혀 428억 관련된 약정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본인의 진술 말고도 다른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라든지 그 주변의 인물들이 이런 관련된 진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욱 변호사가 해당 관련돼서 검찰이 본인 어떤 증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김만배 씨를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다면 이렇게 신문을 한다면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네. 자, 당시 뭐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당시.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난 주말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원에는 봄이 왔지만 이 서초동 이 법정에서는 한랭 정선이 흘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과 지금 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씨 사이에 눈도 마주치지 않고 쌀쌀했고 특히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움 결의를 하고 장비를 자처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부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이 많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오후부터 6시 넘어서까지 검찰의 그 주신문이 굉장히 이어지는 동안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문이 준비했는 내용이 6시가 넘어가면서 본인이 그 눈 수술을 하고 또 그런 부분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좀 나중에 이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증인을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다가오는 4월 14일에 원래는 그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 반대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검찰에 남아있는 주신문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주신문으로 이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4월 중순에 있을 재판까지 유동규 씨의 날선 어떤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증언이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 전 본부장 이날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따로 통화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증언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동규 본부장은 뭐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본인이 들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전화 통화하는 상황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을 본인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 이 부분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재판부가 이거를 어느 정도 믿어줄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지금 진술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이나 장소라든지 그 내용에 관련돼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구체적이니까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구체적이면 또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갖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아주 면밀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제 과거 호주 출장을 갔다 왔는데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패키지 여행 가면 매일 뭐 차 타고 다녀도 서로 잘 모르지 않느냐. 그게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패키지 여행 가게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구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알 텐데 자 어떻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변호인 측의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비슷한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9박 11일 일정에 성남시장이 정예 멤버를 모아서 호주와 뉴질랜드 선진 도시를 시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패키지 여행으로서 관광하는 일정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비즈니스 트립과 비즈니스 여행과 이 패키지 여행을 비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단체 관광이라 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거기에서 친해서 앞으로 계속 그 해외여행이란 걸 같이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비유를 잘하면은 그것이 재판부에 상당히 먹히지만 잘못 비유를 할 경우엔 오히려 뭔가를 희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은 서로 신빙성을 깎아먹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비유를 잘못함으로써 결국 성남시에서 시장을 하면서 그러면 패키지 여행 갔느냐? 여행 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요트 타고 낚시하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어떤 그 변론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결코 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변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다음 재판에도 14일 열릴 재판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서 신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좀 펴게 될 걸까요? 보통 이제 증인 신문은 검찰 측이 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신문을 하루에 다 끝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되게 이제 검찰 측의 질문이 되게 뭐 몇 시간 정도 길어지면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준비하고 방어하는 반대 신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마도 검찰이 질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신빙성 탄핵, 그 진술을 했던 유동규 본부장의 관련된 신빙성 탄핵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진술한 부분들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 진술한 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류이치가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지난 2020년 직장암을 선고받은 후 투병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영화 마지막 황제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 남한산성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국 산과 바다 등 주요 명소에 케이블카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멈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처 요령을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25m 높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탑승객들은 그대로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구조대가 케이블을 타고 가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탑승칸에 접근합니다. 내부 진입 완료! 요구조자 구조 실시! 전국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143개. 멈춤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지난 2월 강원 정선군에선 강풍에 케이블카가 멈추면서 탑승객 등 95명이 1시간여간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출 경우 최고 155m에 달하는 공중에 접근할 방법이 한정적이라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케이블카는 내부에서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탑승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케이블카 등 궤도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50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섬 모양이 마치 고래를 닮았죠. 고래섬이라 불리는 무인도인데요. 눈이 쌓인 듯 하얗게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 대청호 안에 있는 작은 무인도 고래섬이 둥지를 튼 새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고래섬에 눈이라도 쌓인 듯 하얗게 변한 모습이 얼핏 근사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고래섬의 둥지를 튼 민물 가마우지 천여 마리의 배설물 흔적입니다. 요산 성분이 많은 배설물 때문에 백화 현상이 나타나서 나무와 풀이 죽고 토양도 황폐해졌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게 정상인데 대청호에서 유독 이곳만 이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사진을 보면 섬 전체가 죽어 있는 것만 같은 풍경인데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혹시 또 있나요? 네, 민물 가마우지는 원래 겨울 철새인데요. 서식 환경이 좋은 대청호에 텃새로 자리 잡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한 마리가 하루에 물고기를 최대 7kg이나 먹는 대식가라서 인근 어족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래섬이 계속 하얗게 죽어가자 지자체는 퇴치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섬에 나무를 베어내면 새들이 거처를 도심으로 옮겨가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을 무작정 포획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골칫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 곳곳으로 35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가 화재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하겠고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7도로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대전 24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속초 17도, 부산 19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대기의 건조함이 점차 해소되겠고요.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많은 비가 집중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